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1995년 6월 10일 아침 8시 45분 서울 은평구 불광동 미성아파트 7층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곧이어 오전 9시 10분에 119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로부터 10분 후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해서 다행히 화재는 금방 진압되었죠. 감식해보니까 불은 안방에 있는 장롱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화재로 인해서 장롱과 옷, 커튼, 벽지까지 일부분이 좀 탄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소방관들은 남은 불씨가 없는지 아파트 내부 곳곳을 둘러보게 되죠. 그러던 중 욕실에서 예기치 못한 장면을 마주칩니다. 욕조 안에 누워있는 두 구의 시신. 신원 확인 결과 이 집에 살고 있던 모녀 31살의 여성 최수희 씨와 그녀의 2살 된 딸 이화영 양이었죠. 시신이 발견된 욕조, 이곳에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 씨는 상의가 벗겨지고 속옷도 내려가 있었고요. 목에는 교살의 흔적이 보였죠. 또 팔과 여러 곳에 미세한 철과상이 남아 있습니다. 어린 딸 역시 끈으로 목이 졸린 흔적이 있는데요. 누가 봐도 타살인 게 명백하죠. 화재 또한 장롱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범인이 현장을 훼손하기 위해 의도적인 방화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관문이 굳게 잠겨 있다는 점이에요. 그 밖에 외부로부터 침입한 흔적도 없어요. 집안의 현금과 귀중품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걸 종합해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원한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의심의 눈길은 일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남편에게 쏠렸겠죠. 피해자 남편이자 아빠, 당시 33살의 이도행 씨는 이미 출근을 한 후였습니다. 그는 외과 의사였는데요. 사건 당일이 마침 개인 병원을 개원하는 날이라서 그날 오전 7시에 일찍이 집을 나섰다고 진술했죠. 아내와 딸의 배웅을 받으면서 출근했고 이후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병원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게 8시 5분으로 확인됐고요. 만약 이도행 씨의 진술이 맞다면 모녀는 이 씨가 집을 나선 오전 7시에서 소방관이 최초로 출동한 9시 20분까지 그 2시간 남짓 시간 동안 변을 당한 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모녀가 그 오전 7시 이전에 사망을 했다면 당연히 그때 집에 함께 있던 남편 이 씨가 범인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에서는 일단 모녀가 언제 사망했느냐 그 시각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는 과학수사가 그닥 발달하지 못한 1995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망 시각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시작되죠. 먼저 경찰은 남편 이 씨가 범인이라고 좀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사망 시각을 제쳐두고도 또 다른 이유를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범행 동기입니다. 뭐였냐? 숨진 아내 최 씨 직업이 치과 의사였어요. 의사 부부였던 거죠. 근데 경찰이 그녀의 생전 행적을 조사하던 중에 아내 최 씨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먼저 좀 그 결혼 생활을 보면 남편 이 씨와 1989년에 결혼을 했는데 3년 후인 1992년 자신의 치과를 개원하게 돼요. 이때 알게 된 인테리어 업자 제이 씨와 이 두 사람은 깊은 관계로 발전했고 사건 직전까지 3년간 불륜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 피해자의 치과에 가보니 그녀의 일기장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남편과 잠자리를 하면서도 제이가 생각난다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이 불륜 사실을 알았더라면 살해 동기로 충분했을 거죠. 그렇다면 이 씨가 자신의 그 2살 배기 딸까지 살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어쩌면 친자가 아닐 거라고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추론합니다. 여기에 대해 남편 이도행 씨는 강하게 부정했어요. 그는 아내의 외도 사실조차도 경찰을 통해 처음 알았다. 나와 아내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심지어 사건 2주 전엔 온 가족이 괌으로 여행을 다녀왔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물론 정말 이 씨가 범인이라면 어쩌면 불화에 대한 의심을 막기 위해 알리바이용으로 여행을 간 걸 수도 있겠죠. 또 만약 범인이 아니라면 그는 하루아침에 일가족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아내 불륜 사실까지 알게 된 아주 비운의 남편입니다. 경찰의 추론이 맞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씨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찰과 검찰 모두 이걸 증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참고로 내연남 J씨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긴 했어요. 근데 사건 발생 시각에 그는 아예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확인되면서 용의선상에서는 일찌감치 배제되었죠. 남편 이 씨를 향한 수사관들의 의심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수색하던 경찰은 이 씨의 바지에서 수상한 쪽지를 하나 발견해요. 거긴 수많은 영화 제목이 적혀 있었는데 그 당시에 1995년은 비디오 가게에서 영화를 빌려보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대여하고 싶은 목록을 적어놓은 듯 했죠.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제목이 있어요. 위험한 독신녀. 이 영화에서는요, 여성 범인이 남성을 살해하고 욕조에 시신을 담그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사건 현장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 씨에게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답했죠. 그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걸까요? 어쨌든 경찰은 인근에 있는 비디오 대여점을 다 수소문해서 기록을 찾아봤고 마침내 그가 2번에 걸쳐 이 영화를 대여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심지어 연체료까지 물면서 꽤 오랜 시간 비디오를 소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경찰은 이 씨가 그 영화를 보고 범행을 연구했다라고 확신했어요. 또 이어진 그 거짓말 탐지기 반응에서도 계속 거짓말 결과가 나왔고요. 물론 여러분, 지문, 범행 도구 이런 직접 증거는 현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정황 증거가 있었고 결국 남편 이 씨는 모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죠. 1996년 2월 1심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모녀가 도대체 몇 시에 죽은 거냐 사망 추정 시간이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이거야말로 이 상황에서 이 씨가 범인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팩트예요. 이때 검찰은 모녀가 오전 7시 이전에 사망했다는 증거로 부검 결과를 내세웠습니다. 법의학자들이 시신에 나타난 시반과 사후 강직의 형태를 봤을 때 모녀가 적어도 사망한 지 6시간에서 8시간이 흘렀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여러분, 시반이라는 건 사람이 죽은 후에 피부에 나타나는 붉은색 반점 형태를 의미하죠. 당시 검안이 이루어진 시각은 오전 11시. 그러니까 6시간에서 8시간 전 모녀가 최소 새벽 5시 이전에 사망했다는 소견입니다. 그럼 그땐 남편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아내 최 씨의 위장에서 소화가 아직 완전히 되지 않은 밥과 미역이 발견돼요. 전날 이 가족은 미역국을 저녁 메뉴로 먹었다는데요. 그런데 남편 이 씨는 다음날 아침에는 콩나물국을 먹고 나왔다고 증언했죠. 아니, 그런데 피해자 위장에서 콩나물이 아닌 미역이 나왔다는 건 그녀가 전날 저녁을 먹은 후에 아침이 되기 전 사망했다는 뜻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전날 밤 11시 반쯤에 이 피해자 최 씨가 지인과 마지막으로 연락을 한 게 확인돼요. 자, 그렇다면 시간을 추정해 볼게요. 검찰이 봤을 때 그 전날 밤 11시 30분 마지막 연락했을 때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에 그녀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검찰의 의견이었어요. 검찰은 남편이 모녀를 살해한 후에 이걸 무슨 강간살이처럼 꾸미기 위해서 일부러 현장을 조작해 둔 거라고 말합니다. 아내 옷을 벗기고 또 시신을 물에 담가서 의도적으로 사망 시각을 추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또 이 장롱에다가 불을 질러서 화재로 현장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 느끼셨나요? 화재요. 이웃 주민이 최초로 연기를 발견한 시각은 오전 8시 45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 씨가 집을 떠난 건 오전 7시예요. 아니, 어떻게 불이 1시간 45분이 지나서야 날 수 있었던 걸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검찰 측에서는 이 씨가 의도적으로 자기가 나간 후에 불이 아주 천천히 날 수 있도록 현장을 꾸몄다고 추정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안방 장롱에서 실타래가 발견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 실타래에다가 불을 붙여서 아주 조금씩 타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이에요. 또 당시에 장롱문이 꽉 닫혀 있었기 때문에 산소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불이 금방 번지지 못했던 것으로 예상합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이런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고 남편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는 판결이 완전히 뒤집히죠.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거기에는 일단 이 씨가 직접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검찰이 반발했고 결국 재판은 고등법원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남편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는 유명한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고 또 그 변호인단은 아주 화려한 증인을 내세워서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등장한 인물이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스위스의 법의학자 토마스 크롬페어입니다. 한국 법정에 그가 왔어요. 그러면서 피해자가 오전 7시 이후에 죽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거기엔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경찰이 시신의 직장 온도와 욕조의 물 온도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와, 이건 사실 이 사건에서 경찰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물의 온도가 높을 경우 시신에서는 조기 강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욕조에 손을 넣어보고 좀 미지근하네 라고만 생각했고 기록도 그렇게만 해놨어요. 이 경찰의 안일한 수사가 용의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게 된 거죠. 참고로 이 사건 이후에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의학 관련 분야와 부서를 굉장히 크게 활성화시켰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법의학보다 한국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남편 쪽 변호인단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그들은 아내 최 씨가 발견 당시 컨택트 렌즈를 끼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최 씨는요, 평소 자기 전에 렌즈를 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하면서 다시 렌즈를 착용한다고 해요. 즉 정황상 최 씨는 아침에 일어나 컨택트 렌즈를 끼고 출근 준비를 하던 중에 이런 변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렌즈를 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이른 새벽에 사망했다는 검찰의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사건 참 어렵죠. 또 다른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살인이 발생한 날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남편 이 씨가 그 정형외과를 개업하는 날이었습니다. 정형외과 개업에는 최소 6개월이라는 준비기간이 걸려요. 또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요. 여기에 수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당연하죠. 그런데 과연 남편 이 씨가 하필 자기의 병원을 개원하는 이 중요한 날 살인을 했겠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었죠. 여기에 더해서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할 만한 또 다른 야심찬 증거를 가져옵니다. 학교 운동장에다가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재현해놓은 세트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롱을 세우고 불을 붙였죠. 불과 5분 만에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물론 이 운동장에서 이게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아파트 실내하고 산소 공급량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건 현장과 조건이 같았느냐는 좀 의문인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하게 법적 공방을 벌였고 이게 무려 7년 8개월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나온 최종 판결은 2003년 2월 대법원은 남편 이 씨에게 무죄를 선언합니다. 판결문을 살펴볼까요?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 의문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의 범행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그러고 보니까 경찰은 초기부터 이 씨를 범인으로 확신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용의자 파악도 사실상 실패했어요. 일각에서는 그 최 씨의 내연남에 대한 조사가 너무 뒤늦게 이뤄진 게 아니냐, 또는 청부살인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죠. 경찰이 놓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사건 당시 남편 이 씨의 팔에 눈에 띄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세게 움켜쥐면서 손톱에 찍힌 듯한 상처였어요. 근데 황당하게도 경찰은 이 씨의 팔 상처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씨는 이 상처에 대해서 그날 경찰이 현장에 들여보내주질 않아서 답답해서 내가 이렇게 팔을 막 움켜쥐다가 생긴 거라고 증언하게 되죠. 어쨌든 그렇게 사건은 이 씨의 무죄로 마무리됩니다. 과연 이 씨는 일가족을 한순간에 잃고 범인으로 몰린 억울한 사람인 걸까요? 아니면 법망을 교묘하고 아주 기막히게 피해간 영악한 사람인 걸까요? 혹여 더 완벽하게 정체를 꽁꽁 숨긴 범인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현재까지도 이 치과의사 모녀 사망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진범은 밝혀지지 않았죠. 이 사건은 꼼꼼하지 못한 경찰의 현장 수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의 범죄 역사에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점은 너무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